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마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니고요. 본문을 읽었지만, 네, 제 오늘 PPT 준비해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로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제목 다음 세대 선교와 한국 교회의 미래.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얘기해야 될 걸 아마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냥 돌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아마 뭐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거에 좀 부연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뭘 눌러야 넘어가는 건가? 이거 맞나요? 어느 쪽으로? 네. 그쪽에서 이쪽은 아니, 이쪽으로 보면서 해야 되죠. 네. 더 쳐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좀 넘겨주실래요? 오케이. 예. 예. 자, 우리 최근에 우리 정부 통계청에서 발표한 얘기를 보면 한국의 출산율이 금년 들어서 0.98명이다라는 얘기했고, 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면 태어나는 아이들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더 많은 이제 확실한 한국 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섰다라는 보도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출산율 0.98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 말은 금년에 0.98%가 아니고요, 한 부부가 즉 뭐냐면 결혼한 한 부부가 평생 동안 낳는 자녀가 평균 0.98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한 자녀를 더 이상 낳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현재 인구를 그대로 유지만 하려고 해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2명 내지는 한 2.1에서 한 2.2%가 정도 돼야 중간에 이렇게 우연한 사고나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 유지가 된다 그래요. 근데 0.98명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인구가 감소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거는 지금 아쉽게도 우리가 지금 전 세계 1등의 저출산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 왼쪽의 피라미드 형태가 과거 60년대까지 형태. 사실은 예전에 교회 형태도 저랬어요. 사실은 저렇게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 즉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 쪽으로 내려갈수록 이 폭이 넓어야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가 일어나고요, 인구의 어떤 건강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모습이 중간에 있는 모습이고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통계고, 저거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인구가 저렇게 갈 것이고요. 심지어 심각하게 얘기하는 사회학자는 앞으로 250 내지 300년 정도가 지나면은 한국이라는 사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감소 추세로 보면 인구가 그렇게 줄면 결국은 한국이라는 땅은 남아있지만 한국 사람은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거죠. 잘 알다시피 제 시대에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산하 정책을 이제 하면서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다음에는 뭐 하나만 낳아도 뭐 하여튼 뭐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인구의 감소 추세로 드라이버가 걸리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지금은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반등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교회의 형태도 저 비슷한 형태를 현재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대부분의 평균 수명은 40대 이상 70대, 80대까지가 굉장히 두텁게 되어 있고요. 현재 저와 같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다음 세대의 그 인구 분포는 굉장히 적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목들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은 지금 청소년 세대의 복음화율은 약 1.5%에서 2.5% 정도
많이 잡는 사람들이 한 3%. 그러니까 우리 선교학에서 얘기하면 거의 지금 세대별로는 이 청소년 세대가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제 갤럽이라든지 우리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30대가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30대가 기독교인이 30%라고 하면 자 10년 후에 조사를 해보면은 그럼 30대가 10년 후에 몇 세가 되죠? 40대가 되죠. 그럼 40대의 기독교인 몇 퍼센트일까요? 35%가 아니고 여전히 30%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그 세대에 믿은 사람들이 10년 후에 10년 후에 10년 후에 조사해 보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한국 교회에 굉장히 두툼한 인구의 분포가 40대에서 한 70대까지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계속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시고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오라 하면 이제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다음 세대의 복음의 약 2.5 평균적으로 따져서 한 2%라고 얘기하면 자, 이 사람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교회 몇 퍼센트가 될까요? 그대로 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교회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는 분이 최근에 한 2, 3년에 쓴 미래교회라는 책에 보면은 지금의 한국교회를 골든타임, 골든아워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에 기회하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도 여력이 남아있는 시기다. 그러면서 이 골든 아워를 돌파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를 복음화하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데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것을 제 이제 선교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이들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이 29장 제일 앞에 보면 부제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예레미야의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내는 당부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포로의 생활인 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몇 가지를 이 위에도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미래의 관점에서 저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봤습니다. 첫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열매를 먹어라.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라. 너희들이 여기의 삶이 마치 포로의 삶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도 너희들이 밭을 갈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현실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라.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29장 6절에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해라. 이 말씀은 결국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현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왜? 자녀라는 것은 미래거든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는 자녀는 부모와 다른 독립적인 개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독립된 인격이라고 많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나쁜 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신문을 보면 부모들이 극단적인 선택할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운 사실이면 자녀를 데리고 가버려요. 그건 왜 그렇게 할까요? 자녀에게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앞으로의 이 어려운 미래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가 출산율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지금의 한국 사회의 어려움, 교육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제는 3포를 넘어서 5포, 7포까지 얘기하는, 그러한 오늘날의 이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고민들, 그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지금 한국 정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 그래프에서 나온 통계보다가 10년이 지금 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구 감소 추세가. 그건 뭐냐면 결국은 미래에 대해서 한국 사람 전체가 말은 하지 않지만 다 그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 말씀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리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것은 너희들이 현실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결국은 한국 교회의 미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다음 세대, 지금의 청소년 세대를 얼마나 복음화시키고 이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 자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 이것에 관건이 있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사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영국이라든지 유럽에 불 꺼지고 노인만 남아있고 주일에 몇 명만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가 바뀌어서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든지 술집이 되었다든지 댄스홀이 되었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20년 후에 우리 사회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바로 지금의 시점에 이 다음 세대, 청소년 세대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복음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저는 문화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세대를 좀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좀 여러분과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저것은 우리 이제 선교에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가르칠 때 많이 쓰는 공식이에요. 자, 일단 저걸 좀 미리 한번 설명하고 왜 저 그림을 가지고 왔는지를 만들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죠? 성경에 들어있죠.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은 사실은 뭐 속에 들어가 있을까요? 유대 문화,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문화 속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러면 누구죠? 예수님이죠. 자, 우리 왜 그것을 압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말 자체가 담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미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뭐죠? 양이 죄를 지고 간다. 그건 즉 뭐죠? 구약에서 양이 속죄제의 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그 양이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살아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 복음의 핵심을 성경 문화 속에서 발췌해서 꺼집어내서 우리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문화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우리 세계관 속에 받아들였을 때,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이것이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성경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복음은 나의 세계관의 중심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는 한국인이면서 즉 나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그다음에는 전달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요건 이제 선교지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 쉬운데, 자, 제가 이제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국 사람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핵심만 전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줬다고 해서 내 복음을 들은 중국 사람이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 될까요?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즉 뭐냐 하면, 즉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신자는 자기의 문화 속에서, 즉 뭐냐 하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세계관만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다음 세대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과정은 즉 선교사처럼 교사나 혹은 부모나 즉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들이 즉 다음 세대 이 청소년 세대 이 미래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문화라는 말을 좀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자, 문화가 우리가 영어로는 컬처라고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쿨투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쿨투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쿨투어라는 말은 원래는 경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즉 뭐냐 하면 문화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왜 변화하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편한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은 문화를 경작하듯이 바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어른 세대와 지금의 청소년 세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는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온 사람들이고요. 지금의 젊은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구분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디지털 이민자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뭐냐면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디지털 시대로 이민을 온 디지털 이민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젊은 세대는 뭘까요?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가 뭐 디지털 네이티브 혹은 이제 넷 제너레이션 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왜 다른가? 왜 다른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다른가를 이해해야 즉 어른 세대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즉 이 넷 제너레이션 즉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하고 다르다는 걸 이해하고 그들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걸 이해해야 자,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하면 우리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하면 마치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국말로 그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식으로 복음 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문화가 다르고 다른 건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체계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여기서 한 몇 년을 살면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익혀서 그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어른 세대와 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은데 힘드시면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른은 기성세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에게는 그게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당장에 먹는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체격은 이래도 어릴 땐 참 못 먹고 살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전혀 안 믿지만, 어쨌든 여기 계시는 거의 대부분의 세대들은 우리는 보릿고기를 경험한 세대이고요. 실제로 춘궁기를 경험한 세대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는 먹는 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생존의 문제를 얘기하면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지금 애들은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은 한 번도 겪어본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단적인 예지만은 어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소위 말하는 꼰대 소리만 듣는다라는 게. 결국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동일하게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대를 이미 다 지내와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선교사가 현지 문화에 들어가서 현지 언어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해서, 즉 뭐냐면 그들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과 동일화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즉 나의 수준을 지금의 아이들 세대의 수준으로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통칭하는 단어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이런 미래학자들 혹은 이제 IT 전문가들이 만드는 개념인데, 미국은 지금 한 40대 이하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정보화 시대가 좀 늦었기 때문에 20대 중반에서 한 30대 이하를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어쨌든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면 넷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디지털 기술의 친화적인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디지털 속에서 성장하는 첫 번째 세대이고, 연령대로 본다면 30대 중반 전의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란 케이라는 유명한 이 IT 전문가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기술은 그것이 발명되기 전에 태어난 사람에게만 기술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출현하는 거 보면, 뭔가 새 거네. 이건 뭔가 새로운 것이 나타났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태어나면서 본 세대는 그냥 삶이라는 거죠. 그냥 삶.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자, 어른들에게 이것이 신기한 물건이지만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냥 삶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데요. 어른은 새로운 기술이 이게 우리한테 딱 오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른들은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새로운 기술이 오면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그거 어떤 친화적인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성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와 같이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나서 디지털 세대로 오면 지금의 우리 이민자들은 아날로그에서 태어나서 문화적으로 보면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문제는 젊은 세대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은 기성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될 건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최초의 글로벌 세대고요. 인터넷과 인터넷의 세계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국가와 지역 간의 독특한 문화와 독립적인 특성이 있지만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는 세대. 그래서 오늘 시대를 우리가 글로벌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글로벌과 로컬이 합쳐져서 글로컬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만큼 오늘의 시대는 문화적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에 있어서 일단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완전히 차이가 있을 때는 그 문화를 넘어가서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문화적인 코드가 같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과 접촉점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의미도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요즘 이제 K-팝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유행하는 것을 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젊은이들이 같이 공유하는 문화적인 코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문화 속에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실어서 이 문화 속으로 전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누가 고민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른들이 고민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것을 심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는 지도자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걸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현상학적으로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을 한 가지를 더 살펴본다면 세대 덮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말을 썼느냐 하면 세대 차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제너레이션 갭. 뭐 그래서 뭐 쌍둥이도 뭐 예를 들면 세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넷 제너레이션이 태어나면서부터는 제너레이션 랩, 세대 덮기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이 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음식 살 때 포장하는 투명 비닐 아시죠? 그 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 하면 과거에는, 즉 오늘날 이 디지털 문화 전의 과거에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식과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 세대가 공용을 받고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죠. 근데 지금의 이 IT 문화 속에서는 거꾸로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즉 젊은 세대가 도리어 어른 세대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꾸 무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더 이상 어른으로부터 배우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뭘로부터 배울까요? 네,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로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이것도 벌써 세대차가 나서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처음 세대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글로 정보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를 모르면 어디 가서 찾았을까요? 네이버라든지 구글에서 찾았어요. 근데 요즘 진짜 이 핫한 10대들은 구글에서 찾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에서 찾아요. 동영상에서 찾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건 하나의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안타깝지만 어른들이 무시당하는 시대가 됐다. 근데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으로, 선교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른들이 무시를 당하니까 자, 어른들을 공유하도록 문화를 바꿔야 되겠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냥 이건 어른들은 이 문화 속으로 우리가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걸 이해하시고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 과거에 아쉽지만 나는 과거와 이와 같은 어떤 의미로 보면 대접을 받지 못하지만, 그렇다면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들이 다음 미래 세대에도 어떻게 보면 교회 지도자로 또 사회를 변화시킬
중요한 어떤 사명자로 살아가게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쨌든 우리들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내게 아니라 가지고요. 예, 자꾸 이게 순서가 또 안 넘어가네. 예, 꼭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 IT 기기가요, 중요할 때는 꼭 이렇게 사람을 애를 먹여요. 자,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의 존 브라운 교수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부모가 알고 싶어 하거나 아이들이 더 잘하는 일들이 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저 제로스 팔로알토 연구소는 저기 이제 그 제록스 복사기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실리콘밸리에 있는 연구소인데 하여튼 이상한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미국의 연구소들이 저런 데가 꽤 있어요. 사실은 저기서 만든 아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는 거 하나를 저기서 만들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우스예요, 마우스. 네, 마우스를 저 제록스 팔로알토의 한 연구소의 연구원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만들어 놓고 뭐에 쓸지를 이 양반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과정을 하면 이게 뭐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폐기 처리한 걸 그걸 누가 발견했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친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써먹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하고 갖다가 써먹은 게 바로 매킨토시의 이 마우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보화 시대는 이제 앞당기는 그런 게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지금까지 지식의 서열이 이처럼 효과적으로 전도되는 현상을 집단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것들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세대는 어쨌든 기성세대와 왜 다른가를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의 넷 세대, 넷 제너레이션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메커니즘의 뇌를 가지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우리가 같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지만은 지금의 이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와는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즉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들을 추론하고 이끌어내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들이 중요한 뇌의 성장 시기를 디지털 시대를 경험하면서 켰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이 뇌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된 상태에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서 20대까지 성장하면서 뇌라든지 사고하는 방식도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뇌가 사고하는 현재의 형태를 완성하는데 크게 두 시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유아기. 자, 그래서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게 이때 부모의 도움, 즉 뭐냐면 부모의 스킨십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때 기본적으로 뇌가 첫 번째 안정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시기가 언제냐 하면 10대의 시기. 질풍노도와 같은 그 청소년 시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왜냐하면 그때 엄청난 어떻게 보면 뇌가 혼란을 겪으면서 안정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기를 거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쭉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세대와 우리 어른 세대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똑같은 모양이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비하학적인 거지만 왜 다르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꽤 오래전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요. 미국에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미국에 놀러 갔을 때 미국 예일대를 한번 갔었거든요. 예일대에 가서 진짜 저기 앉아 있는 우리 이 청년 대학생과 똑같은, 그러니까 머리 까맣고 피부 노란 진짜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내 말을 한마디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하냐고 보니까 그 친구는 정말 어릴 때 입양이 돼가지고 미국 사람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이게 나쁜 말이지만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나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노랗지만 속은 하얀 사람. 네. 그러니까 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랑 똑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속은 뿌리 깊은 미국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 부모 밑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미국 문화와 미국 교육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는 미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똑같이 한국말을 쓰고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기까지를 아날로그 시대에서 보냈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사고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적으로 사고해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디지털의 식으로 사고를 한다고요. 이게 왜 다른 걸 좀 더 설명드리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공통점을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째는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예, 이것이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조금 더 이제 저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을 붙들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일부 통계가 아니고 전수조사. 그러니까 경기도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부를 이건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야말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세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봤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2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붙들고 놀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 애들이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보다 더 심각한 것이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문화의 특징이에요. 문화는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문화를 보는 관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문화를 보는 다른 잣대가 하나 있죠. 뭘까요? 성경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지만 동시에 이 문화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건강한 문화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현상학적으로 이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특징이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강 틀어놓고 옆에는 뭐 BTS 동영상 틀고 이어폰 끼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가 되냐. 그래도 공부가 된대. 일종의 그래서 요즘 그게 공부가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ASMR이라고 요즘 몇 년 전 유행한 말이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소음인데 그 소음을 통해서 도리어 안정을 얻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커피숍에 가서 노트북 열어놓고 공부한 애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이게 뭐 얘기하고 거기서 어떻게 공부가 되냐 그러는데 거기가 아니면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적으로 이해해 줘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된다 이러면 우리는 문화적으로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걸 이해해 줘야 돼요. 세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해서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세대와 달리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는 미래의 이들을 이 디지털 시대의 지도자로 키우려면 하여튼 이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어쨌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기성세대가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식과 예술 형태를 창조한다. 이건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대 일상. 따라서 이 세대 일상은 정보 공유를 좋아하고 항상 친구나 가족과 연결되어 있기를 좋아하고 이 소셜 미디어로 연락하기를 좋아하고
심지어는 옆에 있어도 옆에 애들하고 카톡하잖아요. 이게 더 편하다 그래요. 실제로 요즘 애들은 거의 스마트폰은 그래서 전화기가 아니에요. 전화는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아주 일부고요.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도구, 정보를 얻는 도구, 정보를 소비하는 도구, 또 뭐 놀이 도구 뭐 이런. 그래서 오늘의 이제 세대를 얘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소브레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엑소브레인. 엑소라는 말은 영어로 out of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out of brain. 오늘의 시대가 out of brain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뇌가 이 머리가 바깥에 있는 시대라는 거죠. 실제로 우린 다 지금 머리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이 머리는 뭐만 있을까요? 머리에는 뭐만 있을까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다 여기 있다라는 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집 전화번호는 0번이지 뭐, 내지는 1번. 자, 자기 아내는 뭐 1번이나 2번. 자, 이 번호를 못 외워요. 왜? 번호는 여기 있고 나는 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1번이라는 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근을 하면서 깜빡 잊고 스마트폰이나 서류를 다 집에서 놓고 왔대. 그래서 집에 이제 전화해가지고 아내한테 그거 좀 택시 타고 가져오라고 하려니까 아내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내 전화번호 그냥 1번이었거든. 그래서 인사과에 전화하지 미안하지만 우리 아내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우리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다가 가지고 있지 여기는 여기에 있다는 건 말이에요. 저도 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어디 있죠? 여기 있든지 아니면 컴퓨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만 아느냐면 그것이 내 컴퓨터 어디쯤에 있다는 것만 알지 그 정보가 뭔지 몰라요. 사실 이건 문제예요.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 세대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시대보다 더 나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이거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것이지만 엄마가 우리 가끔 보면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중학생이 엄마가 스마트폰 많이 쓴다고 뺏었더니만 엄마한테 칼 들고 덤비더라. 나쁜 것이지만 이해는 해야 돼요. 왜? 이걸 뺏는다는 것은 out of brain,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의 뇌를 놔두고 가라는 거와 똑같은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참 좀 심각한 문제지만 어쨌든 그렇다. 자, 그래서 이 넷 세대에 있어서 인터넷은 냉장고와 같다. 그들은 냉장고의 사용법을 꼬치꼬치 캐묻지 않는다. 그저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이다. 그만큼 이들은 오늘의 이 디지털 문화 친화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대는 TV보다가 훨씬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소비하고,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집에 들어와가지고 TV를 먼저 켜면 어른 세대,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를 먼저 켜면 청년 세대. 여러분들은 뭐 먼저 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 가면 TV를 먼저 켭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이제 소형 스크린 혁명 시대. 지금 뭐냐면 이 작은 스크린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시대. 근데 이게 사실은 반드시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되는데 뭐냐면 이게 자, 알다시피 요즘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젊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 하나 열심히 잘 보거든요. 요즘 젊은 세대는 거의 드라마도 TV에서 안 보고 다운받듯이 그걸로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스크린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보면 알력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때니까 눈이 좋아가지고 이걸 견디지만 그만큼 사실은 노화의 속도도 빨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세 시대 얘기하잖아요. 100세를 살려면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런 신체적인 감각기관을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걸 100살까지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의 젊은 세대가 과도하게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모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친구들이 위험한 게 있잖아요. 지금 어른 세대보다가 훨씬 더 짧은
그러니까 어린 젊은 나이 때 다 문제가 된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뭐 거북목 현상이라든지 노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엔 참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에 못 가는데 거의 이제 한 10분 만에 한 5분 만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핵심만 이제 얘기하고 마실게요. 문제는 우리가 기독교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 세대가 내 세대에 과연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 가지만 제가 오늘 제시를 한다면 이거는 몇 년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어떤 IT 그 게임 전문회사 CEO에게 물었던 기자가 물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 CEO에게 뭐라고 물었냐? 청소년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다. 그러니까 이 게임 회사 CEO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 게임 때문에 문제가 자주 생겨서 나도 가슴이 아프다. 문제는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답이 뭐죠? 내가 어떻게 할까를 오히려 묻고 싶다. 지금 뭐냐 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게임도 산업이라는 형태로 즉 여기다 산업이라는 말만 우리가 붙이면 이것은 마치 어떤 방법으로든지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끌고 와버려요.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난 폐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어쨌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인터넷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앞으로 이것은 더 발전할 것이고 이 사회 속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진입할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특성.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사용하면 선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 되겠지만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인간에게 도리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이것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그 다음에는 복음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날 이 정보화 시대의 특징을 저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저 옆에 그림을 보면 저게 지금 그 푸아그라라고 해요. 그 거위관 있지 않아요. 사실 그 거위관을 부풀리는 게 뭐냐면 일종의 거위관을 지방간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콩을 먹이는데 오리에게 그냥은 쥐도 배분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깔때기를 해가지고 쏟아 붓는다고요. 저래가지고 과잉으로 먹이면 저것이 이제 거위 간이 지방 덩어리 해가지고 부풀면 그걸 배를 갈라가지고 먹는 게 그 프랑스 요리 중에 유명한 푸아그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대가 저와 같이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저 그림 보시면 우리 지하철을 우리 다 지금 저러면서 살잖아요. 끊임없이 뭔가를 보죠. 근데 자세히 지금 혹시 보시는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있나? 뭘 보고 있나? 그분들이. 우린 그런 점에서 저런 정보 과잉 시대를 살고 있다. 저거는 제가 저런 걸 지하철에 찍으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건데 홍콩 지하철에 한 사진을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뉴스에 나오고 찍은 거예요. 즉 다른 말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저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드린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변하는 거와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 하면 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화는 끊임없이 변해요. 마치 우리가 선교를 예를 든다면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의 우리 세대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해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살고 이 디지털 시대가 마치 우리에게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문명적인 낙원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여전히 죄인이고 구원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미래를 살아갈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봤을 때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음 세대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면 좀 여러분들은 섭섭하게 여기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지만 40년 동안 그들이 시내 광야를 유랑하다가 최종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는 문화로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를 세우실까요? 저는 여러 가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첫째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운동은 젊은 사람만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에너지가,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은 나날이 새로울지 모르지만 이미 육신이 노쇠했기 때문에 새로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숙해도 새로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모세가 출중한 지도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때는 새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이 60만 명이나 되는 인구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가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즉 뭐냐 하면 그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젊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아는 사람,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에게 그 문화를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일하신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숙한 거 아니고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미래 세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자, 우리가 그들을 이 세대의 지도자로 키울 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이 그 세대의 지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들을 잘 양육하는, 그죠? 그 다음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도록 그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그 워코일 호텔에서 아주 중요한 국제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예전에 그 정통부 장관을 역임한 그 진대재 씨가 그 중요한 그 포럼의 사회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이 모임과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서 자기가 이 얘기는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서 1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우리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년 후의 미래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1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할까? 그분의 답은 그거예요. 10년 후에 그 시대를 살아갈 사람을 지금 잘 키워놓으면 그들이 10년 후에 문제와 그 10년 후에 살아갈 것들을 그들이 해결할 거다. 그러니까 10년 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10년 후에 살아갈 사람들을 잘 키워놓으면 분명히 그들은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되고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지금 인구 형태나 한국의 형태를 보면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는 지금 상태로 두면 분명하게 우리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는 이미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대비하라는 얘기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무리하고